러시아로의 밀항을 감행한 사회주의 여성 작가. 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백신혜의 자전적 수필인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입니다. 호리호리한 목매의 눈이 몹시 커서 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주인공은 오빠의 놀림을 받으면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세계 지도를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러시아를 가리키며 여기는 북극이라 사람이 살 수 없단다. 낮에도 어두컴컴하지. 그리고 오로라를 볼 수 있단다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인공은 북극, 오로라만이 아니라 레나 강도 찾아내었고 바이칼호도 우랄산도 아름다운 꿈속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언젠가 꼭 레나강에 조각배를 띄우고 강변에는 자작나무로 된 통나무집을 짓고 눈이 하얗게 덮인 설원을 걸으며 아름다운 오로라를 바라볼 거야. 그러던 주인공은 19살이 되던 해봄에 어머니에게 병든 친구의 임종을 지키려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시베리아로 출발을 합니다. 원산에서 배로 웅기까지 가는 동안 짧은 단발머리를 틀어올려 시골 여자애로 변장을 했는데 배의 화장실에 숨어서 밀항을 하는 것입니다. 웅기는 함경도 청진과 함께 한반도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3등실의 보이에게 들키게 됩니다.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내 부모님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제발 러시아에 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여자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어여쁜 처녀라는 것을 알리고자 안달을 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후로 그녀는 화장실에서 벗어나 선실 아래로 철 계단을 따라 내려가 배찜과 함께 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그녀를 선녀처럼 대하며 사랑을 동경하면서 먹을 것까지 갖다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10여 시간 뒤 드디어 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는데 그 보이의 마지막 경고를 받게 됩니다. 난 모릅니다. 곧 개베우의 군인이 조사하러 올 겁니다. 그때 들켜도 내 말은 하지 마세요. 들켜도 정말 난 몰라요. 잠시 후 시끄러운 구두 소리와 함께 개베우 군인이 직접 배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끝없는 행운하였는지 개베우의 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 오늘 밤 안에 이 배에서 도망가면 돼. 그 보이는 그녀에게 와서 기뻐해 주었는데 그녀는 남자로 변장하고 인부 속에 섞여 선창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아픔을 참고 물건 뒤에 숨었지만 총검을 든 러시아 병사에게 발각이 되고 그는 큰 소리로 그녀에게 서서 걸으라는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총검에 찔려 죽는 일은 면했구나. 그렇게 그녀는 개베우국 동본부의 제7천국 유치장에 수감되게 됩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비로소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실감하는데 한 달 만에 그녀는 두 사람의 병사에 호송되어 배에 태워진 채 3시간을 가게 됩니다. 끌려내린 곳은 산에 둘러싸인 목가적 정서가 넘치는 시베리아풍의 작은 항구였는데 무성한 풀숲 속에 빨간 깃발이 세워진 하얀 건물 안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7일간을 보내게 되는데 철창은 부러지거나 굽어있어 밤에 달이 뜨면 철창 밖으로 보이는 설경에 가슴이 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검은 빵을 한 근씩 나눠주고 대소변을 보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녀는 밖에 나가는 것이 좋아서 그때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해진 화장실이 없어 넓은 들판에 제각각 자리를 잡고 마음대로 용변을 보는 광경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달밤에 달을 바라보며 총검을 든 보초병을 세워놓고 천천히 용변을 보고 있노라면 그녀는 일종의 상쾌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녀는 이른 아침에 끌려 나오는데 중국인 4명이 나란히 서 있고 말을 탄 두 사람의 병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고 넓은 시베리아에 라는 노랫말 그대로인 넓고 넓은 설원을 지나 황량한 언덕과 산을 걸어서 넘었고 말을 탄 두 병사는 목소리를 맞춰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황량한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뚝뚝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눈물은 닦지 않아도 거센 찬바람이 갖고 가버렸습니다.
30-40리쯤 걸었을 때 그녀는 한 언덕 아래 쓰러지는데 두 병사가 뛰어내려 뭐라고 외치더니 그중 젊은 병사가 그녀를 들어 안고 말을 탔습니다. 시베리아의 넓은 설원을 러시아 병사에게 안겨 말을 타고 지나는 느낌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4명의 중국인은 노예처럼 뒤를 따라 마치 서부 월극의 한 장면 같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는 때때로 그녀를 꽉 안으며 빙긋 웃어 보였고 그녀는 그에 답하여 살짝 흘기는 눈짓을 보였는데 무척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들도 언덕도 산도 모두 지났고 그녀는 무성한 사리나무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소련과 만주의 국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국경에서 이 병사의 손에 의해 추방될 것임을 알았는데 얼마 동안 그 사리나무 숲길을 가던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숲 동쪽에 강이 흐르고 있어. 그 강을 따라 내려가면 한 채의 조선 농가가 있어.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오. 나도 뒤에 가겠소. 거기서 그녀는 말에서 내려져 혼자 쌀이 숲에 남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전진했는데 그녀는 기아와 추위에 떨며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과 얼굴은 쌀이나무 가지에 긁혀 벗겨지고 피는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날이 완전히 저물자 공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사에 대한 공포였는데 그때 어둠 사이로 하얗게 언 강이 보였고 그 강을 건너자 갑자기 한 등불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병사가 가르쳐준 농가에 당도할 수 있었는데 그 농가에서는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어 그제야 겨우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과 얼굴은 꽁꽁 언데다 긁혀서 까지고 부딪혀 멍이 들어 꼭 문둥이 같았는데 무시무시한 북풍 소리와 함께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병사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몹시 기뻐해 주었는데 그는 밀양자를 국외로 추방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어긴 것입니다. 그날 밤 병사는 농가 주인과 보드카를 마시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고는 새벽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감사를 전하고 작별했고 숲 저편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받으며 우물물을 깊고 달을 바라보며 들똥을 누면서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농가 주인의 호의로 여권을 얻게 되는데 푸세레야 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배에서 내려 사람 물결에 휩쓸리며 도시 입구에 서자 양두마차가 달려가는 것이 정말로 러시아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야부지하처속 평사 만리절이년이라는 한시의 심경으로 하염없이 도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한시는 당나라 시대의 시인인 잠삼의 적중작이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밤은 어느 곳에 묵을꼬 광활한 만리 사막엔 인가가 없구나. 조선이었으면 몇 번이나 불심 검문을 받았을 테지만 러시아의 순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초라한 여자가 길가에 우두커니 슬픈 얼굴로 서 있어도 그들은 심각한 사상의 정적 속에 빠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걸어봐도 갈 곳은 없는데 본인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나라는 여자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여자였다. 도대체 어찌할 셈이었던가? 지금 돌이켜보면 몸서리가 처진다. 아, 방랑. 말도 모르고 아는 이라곤 강아지 한 마리도 없는 타국의 거리에서 돈이라곤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는 13원 61점본인데. 아, 도대체 어찌할 셈이었을까? 백신혜의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는 작가의 자전적 산문, 수필입니다. 앞부분은 예전 병성시대 같은 조신한 표현들이 중심을 이루지만 시베리아 방랑기에 접어들면 마치 말괄량이와 같은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 들어본 오로라를 보기 위해 러시아로 향하는데 배의 화장실에 숨어 있다 청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지만 결국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 후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백신혜는 대구 영천 지역에 손꼽히는 거상 집안의 외동딸로 1906년 경북 영천읍 창구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독학을 하다 16세 때인 1922년에
영천 공립보통학교 졸업반에 편입학을 했습니다. 1923년에서 1924년에는 대구 사범학교 강습과에서 수학했고 경북 경산군에 있는 자인공립보통학교에 부임했으나 바로 사임을 하고 상경을 합니다. 백신혜는 2개의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경북 최초의 여성교사이며 최초의 여성 신춘문예 당선자입니다. 이후 조선여성동호회, 여자청년동맹 등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1928년에는 시베리아를 여행했는데 1934년에 발표한 거레이는 이때의 체험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1929년 나의 어머니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고 1929년에는 도쿄에 건너가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습니다. 1932년에 귀국한 후 경산군 안신면, 반야월의 과수원에서 기거하면서 가난한 농촌민들의 세계를 체험했는데 이 경험으로 복선이, 채색교, 적빈, 압부자, 빈곤 등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녀는 1939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모두 20여 편의 작품을 남겨 많지는 않지만 작품 세계는 비교적 다양했습니다. 거레이에서는 식민지 조국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방황하는 실향민들의 구초를 그렸고 적빈에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유고적인 아름다운 노을에서는 나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화가를 통해 여성의 애욕을 대담하게 그려내는 등 민중의 궁핍한 삶부터 여성의 사회적 억압까지 다양한 문제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세의 나이로 단신 상경해 사회주의 여성단체에서 맹렬하게 활동했던 청년운동가이며 화물선 변속 칸에 숨어서 시베리아로 밀입국을 시도했던 당찬 모험가였습니다. 도쿄에서 여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던 첨단 신여성으로 대구 일대가 떠들썩했다는 호화 결혼식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2년 남짓한 도쿄 유학 시절의 행적이 묘연하여 여급 생활을 했다는 등 여러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장혁주와의 불륜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밖에 찬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은 당신이 그리워 찬바람 소리 들리는 겨울산에 갑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꽃망울들은 맺혀 꽃소식 기다립니다. 오셔요. 꽃망울 터뜨릴 꽃바람으로 오셔요. 김용택, 다시